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입 중에서 만날 분은 머니투데이 방송에 근무하고 계신 염현석 기자님입니다. 네, 염 기자님은 이력이 좀 독특하신데요. 보통 기자라면 인문계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염 기자님은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저한테 똑같죠. 네. 우선 주입집중 TV 구독자분들 중에 염 기자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경제산업부에 있는 염현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마 다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셨겠죠. 근데 저는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오래 좀 취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경제 정책 정도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그룹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계 취재를 좀 오래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공이 지구환경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습이 끝나고 나서 마치 군대에서 너 전공이 뭐니? 그러면 미술이요. 그러면 가서 선 좀 그려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 쪽이랑 이렇게 연이 좀 닿았어요. 제가 처음 기자를 시작했었을 때가 이제 한참 MB 정권 끝날 때쯤에 이제 그거였거든요. 자원개발 이슈가 한참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갑자기 주목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쭉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여러 환경 문제랑 에너지랑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분야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 5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계속 세종 청사를 출입을 했었거든요. 실제 세종에 내려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부 또 출입을 해서 환경 쪽도 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같은 지구환경을 전공했지만 같은 급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약간 이렇게 세부적인 뭐 수리지질을 전공했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되게 그냥 평범한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전문가, 이제 스페셜리스트인 거잖아요. 네. 이제 석사도 있고. 네. 근데 저는 학사여서 지금 저희가 과 동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지질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이고 이제 말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지.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큰 차이가 없을지 있을지. 제가 특별히 그 염현석 기자님께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이 2023년을 돌아보는 시간과 앞으로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자 2023년에 있었던 많은 뉴스들 있잖아요. 관련된 이슈들 중에 탑5를 한번 오늘 꼽아보자. 네. 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어찌됐건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그냥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뭐 환경과 관련된 이제 여러 이슈들과,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이슈 중에 네. 제가 그냥 나름 탑5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꼽은 5위는요. 네.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CCUS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5위로 CCUS의 약자인데 카본 캡처 시스템 스토리지, 카본 캡처 유틸리티 스토리지 해서 탄소 포집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후위기가 어찌됐건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기후위기가 눈앞에까지 찾아왔는데 가장 큰 게 어찌됐건 탄소 관련된 거니까 탄소를 직접 없애야 되니까 이 기술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5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석유공사 있을 때 CCS 담당이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빌 게이츠 말씀하시니까 그걸 했어야 되나. 그때 CCS였으면 아마 거의 초창기였을 거예요. 그때 네. CCS는 네. 2015년에 예. 유엔에서 2030년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 CCUS가 그때쯤 나왔을 거예요. 네, 네. 2000년대 후반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아. 하기 위해서 CCS, CCUS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 이거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처음 본 게 2021년 아. 네덜란드 출장을 갔었을 때 처음 봤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때쯤 없어질 거다라고 아. 해서 이제 슬슬 국경들이 열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어디죠? 그 로테르담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로테르담 항만공사에서 네. 자기네들은 벌써 이게 실증을 다 해놨대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실제로 봤는데 뭐 촬영 이런 거는 안 됐었는데 네. 정말 실증 사업 정말 그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부캐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밑에 폐 광구에다 실제로 넣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벌써부터 2021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호주라든지 이렇게 좀 LNG 사업을 좀 많이 하는 나라들이 CCS나 CCUS를 되게 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아, 폐 광구에다 넣는군요. 네, 실제 이산화탄소를 거기다가 직접 넣더라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울산 앞바다, 네, 맞아요. 울산 앞바다 가스전이 이제 고갈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다 넣는. 석유공사 갈 때 거기 가보셨어요? 그쵸. 헬기 타고. 헬기 타고. 네, 네. 저도 가봤어요. 그래요? 네. 나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닌데. 저희도 취재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아, 진짜 네. 주황색 옷 입고. 네. 아, 하셨구나. 네. 이게 폐 광구도 그렇고 거기 그 석유가 갇혀 있는 시스템, 맞아요. 클로징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CCS, CO2를 담게. 맞아요. 네, 증발하면 안 되니까. 그럼 네. 날라가면 큰일 또. 네. 네. 넣는 게 다시 날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CCS. 이건 아마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아마 많은 발전이 있고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일단 나중에 또 한 번 더 다룬다 하시니까 네. 다음 4위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리백, 뭐 CFE,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알리백은 이제 대선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단어인데 그게 환경이랑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리백과 CFE, CF100을 4위로 뽑은 이유는요. 물론 뭐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역 장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위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무역 장벽들이 글로벌하게 낮는 게 그러니까 낮아야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벽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리백, 그 다음에 뭐 CBAM 이런 그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무역 규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아니면 뭐 어찌됐건 탄소가 무슨 에너지원이든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환경세, 뭐 탄소세를 먹이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관세처럼 작용할 수 있고 작년에 이게 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뭐 EU를 중심으로 해서 뭐 탄소 발자국을 조사하겠다, 탄소세를 먹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거를 누가 컨트롤 베이스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그 진짜 좋은 질문. 네. 이게 누가 돈을 가져가고 누가 돈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말 하면 되게 욕도 먹을 수도 있는데 알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 단체가 있어요.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영국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글이에요. 구글인데 알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알리백 할 거야. 그러면 부품사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이제 알리백 증명서를 떼와. 음. 다 니네들이 증명해와. 그럼 해줄게. 아 탄소에 석탄이야? 아우 나 싫은데 너랑 거래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뭐 이런 볼펜을 하나 만드는데 이 볼펜을 만들기까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다 계산해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알리백 증명서를 받으면 면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알리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분들은 아니 이거 뭐 어디에서 뭐 유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해야 되냐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나라는 어떡하란 말이냐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국제 운동처럼 이렇게 벌여지는 거고요. CF100, CFE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가장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원자력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네. 알리백은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CFE는 원자력이든 뭐든 탄소만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부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CFE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4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거나 기자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가용적이다.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네. 알리백이 됐든 CFE가 됐든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줄였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탄소 하나도 안 썼는데 내가 너를 믿어줘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증명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 증명할 수단이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알리백인 거고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고 많은 나라들이 또 알리백 규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원자력 비중이 높은 곳들이 이제 유엔이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아니 알리백은 시민단체가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만 할 거냐 무탄소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지금 최근에 밀고 있는 게 이 CF100, CFE 이거가 되는 겁니다. CFE는 아직 뭐 정확한 규범 같은 건 없고요.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아까 유엔에서 이건 유엔에서 얘기만 나온 거지 유엔이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특히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는 되게 정치적이거든요. 네, 그게 다 표고 그게 내 인기고 이렇다 보니까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서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내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되게 잘 살았던 대륙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근세, 그러니까 막 2차 대계 전까지는 유럽이 전 세계 패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미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석탄에서 에너지가 석유로 넘어가면서 유럽은 석유가 안 나잖아요. 잘. 뭐 북해에서 나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서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패권이 형성이 되고 그게 아직까지 공고히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그래도 1등 한번 해봤잖아요. 네.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장벽을 세워서 얘가 못 오는 걸 내가 장벽이라도 세워서 가져가고 싶은데 유럽이 또 좋은 게 재생에너지가 좋습니다. 풍력, 해상 풍력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당연히 알리백을 밀고 있죠. 그리고 알리백 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쓴다 그러면 비하는 건 아니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깨끗해 보일 것 같고 알리백을 선호하면 쟤는 왠지 깨끗할 것 같고 쟤는 왠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선구적일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잘 메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알리백을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을 하는 거고 네. 대의적으로 어쨌든 필요한 시스템인 건 맞고요. 네. 정말 설명을 쉽게 잘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리 다음 3위로 넘어갈까요? 네, 3위는 기후 위기를 꼽아봤습니다. 기후 위기. 네. 1위가 아니라 아쉽지만 그렇죠. 기후 위기. 네. 왜 기후 위기를 꼽았냐면요. 네. 일단 1, 2위는 진짜 이게 좀 돈과 관련된 우리 경제와 관련된 거를 꼽고 싶어서 네. 사실상 이렇게 범위를 되게 넓힌 노멀한 이야기 중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 특히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산불도 있었고 아, 폭우도 있었고 네. 폭설도 있고 예. 폭염도 있고 극한 다양했죠.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3위로 기후 위기를 꼽아봤습니다. 아, 주인장께서는 네. 그 작년에 베를린을 혹시 가셨나요? 그렇죠. 2023년 7월에. 일이 네. 기후 위기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나라잖아요. 아, 네. 거기 되게 예민한데 그 물어봤었어요. 예전에 그 취재 가서 너네가 네. 왜 이렇게 환경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냐, 뭐 정권 탓이냐, 뭐 녹색당이 하고 있으니까 정권 탓이니 물어봤더니 그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그 서유럽이랑 이렇게 북서유럽이라 그러나요? 네. 이쪽이 엄청 피해가 크대요. 아, 가장 큰 곳 중에 하나래요. 그래요? 네,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서유럽 전 통틀어서 그래서 막 여름에 스페인 막 이런 데는 폭염 막 40도 계속 넘어가고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아, 저는 실- 날씨가 딱 좋을 때 갔었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데가 되게 많은데 여름이 너무 더웠다고. 아, 네. 원래는 그렇게 에어컨이 필요하지 맞아요. 않았는데 이번에 여름이 너무 더워서 다들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 이야기를 하면 사실 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되게 위험하고 음. 제가 이렇게 꼽는 거 말을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직업이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그 유튜브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 제가 네. 이야기했었던 거 엄청 많이 나와. 아, 1위요? 아니 전부 다. 아, 네. 전부 다. 네. 근데 기자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 대중이 이미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네. 관심 없는 거에 관심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자는. 근데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찍어서 올렸었을 때 네. 조회수 1000도 안 나왔던 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몇 천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많이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들 관심을 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얘기했어요. 다행이다. 네. 2024년 내년 전망도 여쭤봤는데 네. 또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먼저 네.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우리 궁금한 2위,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와 1위는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위는 히토류, 아, 1위는 2차 전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아, 히토류. 네. 히토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희귀금속, 희귀금속. 네, 네. 맞아, 희귀금속. 레어 헷갈려요, 그 용어들이. 이게 뭐랄까 레어 엘리멘터리 뭐 그래서 알리 이렇게 얘기해 알리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히토류랑 2차 전지를 꼽아봤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 2위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뭐 이런 돈, 산업과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위를 2차 전지, 2위를 히토류로 꼽아봤습니다. 아, 히토류 종류가 얼마나 많죠? 제가 알기로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히토류가 네. 그 우리 원소 주기율표 풀로 된 거 보면 네. 요 밑에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가운데 이렇게 사이에 거기에 있는 게 히토류들이에요. 막 90몇 번 막 이런가?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히토류가. 20번까지 20번이면 모르는데 이게 히토류가 이렇게 있는데 히토류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히토류 공급을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 근데 중국이 요즘에 막 보복 같은 거 하고 수출 금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히토류가 왜 또 환경이랑 진짜 이유가 많냐면 그 히토류를 가공하는 게 굉장히 환경을 많이 파괴합니다. 이게 그 히토류는 어쨌든 자연에서 온 건데. 그거를 성분이. 우리가 히토류가 되게 희귀하니까 걔를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광물을 뽑아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을 어마무시하게 써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내보낼 경우에는 엄청난 환경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는 히토류 1kg을 만들려면 폐수가 만 리터 막 이런 식의 나왔었어요. 몇만 리터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중국이 과연 이 히토류를 만들 때 환경 규제를 정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겠냐라는 게 이제 물음표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데에서는 중국산 히토류 조금 그런데 근데 중국산 빼면 또 쓸 게 없어요. 너무 비싸요. 호주도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호주도 나오고 베트남 이런 데도 있는데 베트남 이제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면 우리가 광산에 개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져오려면 도로도 필요하죠. 항만도 필요하죠. 그거 다 지어야 돼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서 가성비가 맞춰진 중국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을 거고 호주는 또 깨끗하긴 깨끗해요. 완벽하게 환경 기준 다 걸러서 하고 비쌀 것 같아요. 몇 배 비쌀 것 같습니까? 중국보다. 많이 비싸니까 물어보시는 한 거 10배 아니에요? 비싸요. 와, 쓸 수 없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인플레이션이란 말 네. 들어보셨죠? 네. 환경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비용의 문제이긴 한데 뭐 그걸 감안해서라도 뭐 깨끗한 걸 쓰든지 그렇게 이렇게 히토류가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급망 구축 우리 산업에 또 첨단 산업일수록 히토류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아마 뉴스 보시다 보면 앞으로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국이 무슨 제재를 한다. 그러면 히토류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앞으로 보시면 좋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작년에 2차 전지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배터리 아저씨도 있고. 네, 2차 전지. 혹시 주식 하세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요. 기자님을 만났으니까. 기자 말 듣고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이미 그 선수들은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행해진 다음에 제가 아는 거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도 주식 투자 잘 안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이제 급증한 그러니까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뭐 2차 전지 시장이 뭐 100배가 될 거다, 1000배가 될 거다. 뭐 우리나라 모 기업은 1000조를 수익을 뭐 싸놨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루머는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수주 잔고가 막 그렇게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막 그런데 되게 함정도 많고요. 여러 이제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잘못하면 테러 당하니까 많이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할 텐데 2차 전지를 꼽은 이유가 이제 히토류랑 좀 비슷해요.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우리 IRA라고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법 미국에. 그거 그다음에 중국이 또 리튬 흑연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2차 전지에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 리튬, 니켈, 흑연인데요. 우리나라 수입의 90% 흑연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90% 넘게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튬도 엄청 많이 원래 90%였는데 요즘 많이 좀 줄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국 가장 시장이 큰 미국이 우리 중국산 안 할 거야 IRA처럼 이런 거 하면
탈중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작년부터 이슈가 컸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근데 되게 웃긴 게 중국에 없는 게 네. 호주에 많아요. 아. 호주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호주는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빡빡한 곳 중 하나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제일 싸고 호주는 제일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도 이제 뭐 호주에서 많이 이렇게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거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저기 그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리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염전처럼 이렇게 소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이랑도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를 꼽아봤을 때 1위는 작년에 화둔 역시 2차 전지였다. 2위는 여러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리움.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4위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4위는 이제 알리백, CF백 같이 이렇게 좀 민감한 이렇게 장벽으로 사용 규제를 한번 꼽아봤고요. 그리고 탄소를 없앨 수 있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그 탄소 포집 기술까지 이렇게 5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작년에 제가 무지 바빴지만 늘 듣던 정말 빅 이슈들만 네. 모아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기후 앞으로는 기후 환경이랑 이제 배제하고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전공덕을 조금씩 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가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네. 에너지 소비가 늘수록 환경을 파괴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연재해가 세게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비가 한 번 와도 막 미친 듯이 오고. 작은 반작용이네요. 네. 네. 그 춥고 더운 곳도 너무 극한으로 가고 오늘도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걸 이제 막기 위한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 2024년 그리고 내년 2025년 이 두 해가 거의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1940년, 30년대 후반부터 석유가 슬슬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네. 모든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뭐 국제 분쟁이라든지 이게 다 석유를 중심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네, 제 생각인데 석유는 한정된 곳에만 있어요. 뭐 중동에만 있다든지 미국에만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잘 보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에너지원들은 물론 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조금 더 양질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네. 거. 그리고 우리도 진짜 급하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어찌됐건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 왜 여기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두냐면 네. 우리가 그 전쟁이 나면 네. 뭐 손익구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이기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후위기도 거의 전쟁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술들, 뭐 2차 전지든 히토류든 뭐 탄소 포집이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네.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생존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도 있고 자본도 좀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1년 동안 주목받았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끊고 다음 차년도 올해는 어떨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